성남시가 법이 정하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일당이 서판교 터널 개발 정보로 차익을 얻고 백현동 부지에도 터널을 만들자고 제안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남아 순방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는 14일 처음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윈 인파 사고를 우려하는 경찰 정보 보고 내용이 이태원 참사 뒤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과 안전대책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박 구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6조 원 규모 용산 역세권 부지와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 한전 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모두 팔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등 핵심 기능과 거리가 먼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로 김포에 4만 6천호 규모 한강 2신도시를 조성하고 지하철 5호선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규제 해제에서 빠져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로 나스닥 지수가 7% 넘게 오르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3.37%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내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사건과 관련된 공식 문건은 크게 강제 처분의 명령이나 허가를 구하는 영장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59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는 두 최측근의 영장과 공소장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이름 횟수입니다. 이 대표의 왼팔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57번 등장하고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가 무려 102회 언급되거든요. 모두 159번이나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주체를 이 대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단서를 포착한 만큼 배임죄를 적용하려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잠시 뒤 다시 이어가고요. 오늘 MBN 뉴스 7은 백현동 특혜 의혹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에서도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 수도권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채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 용도 변경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용적률 상한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성남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국토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토지를 이용할 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연 겁니다. 용도를 전환하거나 용도를 상향하거나 용도를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심의해야 돼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을 보면 다수 위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사는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했다가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찰은 성남시 전직 공무원 A씨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도권 정비계획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한 당시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터널 얘기입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 없었던 터널이 생긴다면 그 지역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접근성이 용이해지니 당연히 오르겠죠. 대장동 일당이 성남의 서판교 터널 개발 과정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서판교처럼 백현동에도 터널을 뚫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오고 가는 거래가 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개통한 서판교 터널입니다. 길이 893m의 성남 대장지구와 서판교 운중동을 연결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서판교 쪽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분당으로 나가고 터널을 뚫는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간 거였거든요. 최근 검찰은 당초 계획이 없던 이 터널의 개발 계획이 뒤늦게 고시된 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들이 터널 개발이 반영 안 된 시점에 사업자 선정을 받아 땅을 사들였고 이후 관련 계획이 고시돼 결과적으로 큰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백현동 부지 활용 방안을 설립할 당시 대장동 일당은 이곳에도 터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판교 터널 설계에 참여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에게 이를 요청했지만 기존 도로가 충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저 판교로 뚫는다는 거야. 기존의 도로가 충분하고 그런데 뭐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판교 터널로 돈을 벌어들인 대장동 일당이 백현동 부지 터널까지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공소장과 영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2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엔 57번이나 언급돼 있습니다. 정작 피고인인 김용 부원장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된 거죠. 배임과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곳곳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95년 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이 대표를 처음 만난 뒤부터 정치적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때마다 측근으로 보좌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정 실장이 정책의 집행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표의 이름만 102번이나 나왔는데 피의자로 표현된 정 실장이 언급된 횟수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대표의 이름은 모두 57번이나 언급됩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표현하며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뿐 아니라 중앙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 전반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피의 사실을 계속 공표해온 어미준, 강백진 두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검찰의 수사는 곧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번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실장의 영장엔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을 때였죠. 4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조달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당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대장동 일당을 선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보고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한 건 2013년 10월 29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는 2014년 11월 1일에 나와 이틀 앞서 사업자를 낙점해둔 겁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약한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자 남 변호사와 접촉하여 사업 추진을 시도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와 함께 개발 수익성을 검토하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 측에 사업권을 준 대신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도 이에 응해 이듬해 선거철에 맞춰 자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시공사였던 호반건설과 A분양 대행업체사를 통해 비자금 4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 자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한배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으로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아태협이 북측에 전달했다고 추정되는 금액은 50만 달러인데 검찰은 이 돈에 경기도가 지원한 자금이 포함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그룹은 2019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규모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자 쌍방울 계열사의 임원을 지낸 안모 씨가 당시 중국에 체류하면서 밀반출에 깊이 개입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밀반출한 달러는 대북 사업권을 대가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150만 달러, 아태협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잠적했는데 그제 오후 서울 성수동 서울숲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 등 대북 관련 행사비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아태협이 북한에 건넨 자금에 경기도 지원금이 포함됐는지 또 경기도에 요청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대북 행사를 담당한 사람이 쌍방울 그룹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인 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참사 이전에 나왔는데 이를 참사 뒤 삭제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인물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었던 정보경감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경감은 지난달 26일 정보과 직원이 작성한 헬로윈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헬로윈 기간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정 경감은 작성자에게 작성 사실을 숨기자는 취지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전 정보과장과 함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조만간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정 경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보라인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보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박 부장을 곧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에게 감찰 등에 대비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사 전후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이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연이틀 용산구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특수모는 조만간 박 구청장도 소환해 안전대책 수립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불법 증축을 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에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 유지입니다.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와 관련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인데 구청과 경찰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2013년부터 불법 증축물이 구청에 적발돼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도 철거는 하지 않았는데 용산구청은 지난 7일에야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용산 지역 기관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는데 용산복지재단은 용산구청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재단으로 구청 예산과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8월에는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민간 대표로 참석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 협의회장을 역임할 때는 용산구 이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또 용산경찰서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12년부터 이 씨는 용산경찰서의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경찰서의 치안정책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원들은 자연스럽게 경찰 간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용산경찰서는 유착 논란이 불거지자 이 씨에 대해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를 출국 금지시킨 경찰은 용산구청 등과 이 씨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 만이죠. 현장에 설치됐던 폴리스 라인이 모두 거쳤습니다. 통행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은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경찰들이 마지막 현장 점검을 합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골목을 가로막았던 폴리스 라인이 1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사라졌고 시민들은 골목을 다시 걷기 시작하지만 이제 예전에 활기 넘치던 골목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거치면서 모든 통행 제한은 해제됐습니다만 여전히 이태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의 유동 인구는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외부 방문객이 많은 주말은 26%나 급감하는 등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솔직히 정답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말이 되면 건물주들은 월세 왜 안 내냐 또 100% 또 나올 테고. 사람들 누가 지금 오겠어 누가 있고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아무도 없어. 이 꼴보기 오지. 끝나지 않은 애도 속에 어떻게 안전한 이태원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코레일이 갖고 있던 6조 원 규모의 용산역 부지와 한전 KDN, 마사회 등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이 모두 시장에 나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모두 팔아서 1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안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소유로 땅 크기는 50만 제곱미터, 자산 평가액은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는가 싶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좌초됐고 지난 7월엔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그거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율 중이고 협의 중이더라고요. 이곳을 포함해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LH 분당사옥, 한국전력의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마사의 서초부지 등이 팔립니다. 이렇게 정부가 매각 결정을 한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은 330건, 부동산의 비핵심 자산은 189건으로 총 14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공기업이 보유해온 YTN 주식 31%도 시장에 나옵니다. 한전 KDN이 보유한 지분 21.43%와 마사회가 갖고 있는 지분 9.52% 전량으로 매각 시기와 방법은 해당 공기업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분기까지 역대 최대인 누적 적자 21조 8천억 원을 기록한 한국전력은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사택도 모두 매각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필수 자산의 매각은 필요하고요.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정부는 자산 매각에 이어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와 인력 축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아서 출퇴근 때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김포 방면 서울 5호선 연장 논의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는데 정부가 지하철 5호선도 연장하고 5만 가구 신규 택지도 한강 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조성해 분당급 신도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교통이 따라야 주택도 찾게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 그야말로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내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는 환승통로도 인파로 가득합니다. 2019년 개통된 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경전철이 두량에 불과해 50만 명에 육박하는 김포 시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생겼을 때 극한의 그 밀집도 속에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김포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가 결국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에 추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도 높입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택지지구로 4.6만 호 규모의 한강 2신도시를 지정해 5호선 연장의 배후 수요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포 한강 2지구는 마산동과 운양동 등 731만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되는데 기존 한강 신도시와 합치면 10만 가구로 분당급 규모에 달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분양에 들어가 2030년 입주와 함께 지하철 5호선도 개통할 계획입니다.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와 연계해서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가 약한 수도권 서부 지역에 추가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다 해제했죠. 지역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된 곳은 거래가 조금은 늘어날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서울, 그중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은 반발이 거셉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기 고향 일산 신도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아 당장 거래가 늘지는 않겠지만 대출 등 집살 여건은 그나마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뭐 금리 비싸서 몇백만 원씩 이자 내고 못 사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뭐 조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반면 이번에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서울 등 지역은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이곳 노원구를 포함한 이른바 노도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비싸지 않고 규제가 풀린 남양주나 의정부시처럼 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도 여전히 2중, 3중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강남도 아닌데 그런 규제를 또 노원구에도 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27주 연속 하락했고 그중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북 동북권일수록 위축이 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이 가진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여전히 규제를 풀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곤두박질 치던 코스피가 반등하며 1년 9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미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유력해졌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황판이 모처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름세를 유지하며 80.93포인트, 3.37% 오른 2483.16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로 나스닥이 7% 넘게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7.7%로 1월 이후 가장 낮았고 시장 전망치인 7.9%를 밑돌았습니다. Well, we have the obvious of CPI coming in below expected. This particular report gives it a lot of confidence. 원달러 환율도 59.1원 떨어진 1318.4원을 기록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Prices and our exchange rate have somewhat stabilized, and the speed of U.S. interest rate hike
is expected to be less rapid as indicated.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초 예상했던 0.5%포인트 빅스텝이 아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긴축 유지를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중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먹으면 안 되는 액체를 몰래 그것도 장기간 먹여 살해한 딸 얘기 전해드렸죠. 뒤늦게 체포된 딸이 오늘 영장심사법정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일주일 가까이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조차도 경찰이 추궁하기 전엔 모른 척했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자동차 관련 화학 액체를 오랫동안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딸이 영장심사 법정 앞에 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어머니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벌인 일이라고 자백한 딸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진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그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수사 결과 지난 9월 21일 전후에 어머니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같은 달 28일 남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딸은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어머니 휴대전화가 사라진 걸 이상히 여긴 경찰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금 액수, 무엇보다 정확한 범행 시점과 수법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6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지만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며 장담해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이 재판을 1시간 반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검찰이 중국 위랑 정황이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죠. 라인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버스회사 자금 240억 원과 라임에서 받은 투자금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라인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결심 공판을 90여 분 앞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석 석방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혐의인 9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9월과 10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에서야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가 끊긴 위치를 토대로 김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봉화 광산에 고립됐다 9일 5시간 만에 생還한 광부 2명이 퇴원했습니다. 커피 믹스를 사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오늘 태어난 기분이라는 박정하 씨는 구조 노력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진심이 깊이 느껴졌다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도 밝혔죠. 김명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봉화의 기적 광부 박정하 씨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커피 믹스 한 통을 선물합니다. 박 씨는 치료받던 병원을 나서기 전에 자신을 구조하려고 사투를 벌인 구조당국과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절한 구조 활동 얘기를 듣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그 진심이 저의 가슴 깊은 곳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갓난아처럼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앞으로 박 씨는
동료 광부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에서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했을 때 소홀했던 그 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 그게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었구나. 박 씨는 강원도 정선의 집으로 돌아간 뒤 병원을 오가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허리 통증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에게 커피 믹스를 사오지 않았냐고 농담을 건네며 짓는 밝은 미소 속에 제2 인생의 희망이 비쳤습니다. 기자분들 오셨는데 어떻게 그 노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커피 믹스 가지고서 한 분도 안 계시나? 우리 지도제도 들고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8월 강원 양양 낙산 해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멀쩡하던 편의점 건물이 폭삭 무너졌었죠.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한 땅 파기 공사 때문이었는데 그 주변엔 이미 땅을 깊게 파는 대형 공사가 13건이나 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포커스M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절반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지난 8월 강원 양양 낙산해변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최소 10회 이상 발생했어요. 그 다니는 도로 부근에서도 발생하고 저희 건물 뒤에 그 수도관 라인이 아예 터져가지고. 무너진 건물 바로 옆에선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된 건물 옆 땅 파기 공사가 부실했던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모래 지반인 해안가는 토사 유출이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데 물막이 공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겁니다. 붕괴된 건물이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안에서는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 지하 20m 이상 파야 하는 대형 건물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땅 꺼짐 사고 지점 반경 500m 안에 공사 현장이 8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5곳도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 전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긴 하지만 지반이 약한 지역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진단 범위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질토 퇴적층일 때는 지하수의 공급이라든가 유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하수가 모여 있는 공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1,176건. 지역별로는 경기, 충북, 광주, 강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년까지 전국에 땅속 지도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포커스M 장진철입니다. 물감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주 쓰는 학용품인 만큼 유해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회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제품들이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알아서 골라내라 하는 건데 유해물질 제품을 알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사진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구용품점이 몰려있는 거리. 한 가게에 들어가 어린이용 포스터 컬러를 파는지 물어보자 제품을 꺼내줍니다. 혹시 포스터 컬러 있나요? 어린이들 쓰는 거. 뭐야? 6,000원. 하지만 이 제품은 바람과 뇌나 신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아닐린이 기준치의 2배 넘게 나온 제품입니다.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회수가 권고된 제품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주문하고 이틀 만에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수 권고가 결정되면 대부분 기업은 자체적으로 수거에 나섭니다. 하지만 풀린 물량이 많아 도소매점이나 온라인에 재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여서 제대로 회수가 안 돼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직접 연락을 해서 회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 요청 공문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제품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위반 제품을 알려주는 케미스토리 홈페이지의 사진란은 노 이미지로 표시돼 어떤 제품인지 한눈에 알기 어렵습니다. 제품 설명이 들어간 포장지를 꼼꼼히 읽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방부제로 쓰이는 피부 과민성 물질 MIT가 킬로그램당 1.5mg 이상 들어있으면 물질명과 알레르기 경고를 써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피부에 자주 닿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피부 알레르기를 비롯한 인체 독성이 없는지 세심한 확인 후 어린이가 쓰는 제품인 만큼 리콜 제도 개선 등 깐깐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주희 기자, 지금쯤 회담이 마무리됐을까요? 양자회담 일정도 이어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10분쯤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과 동시에 곧바로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곧이어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방 처음으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영내 질서를 촉진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 동포들을 만나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한미일 간 다자 혹은 양자회담이 되겠죠.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의제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모레 13일 지난 나토 순방 이후 두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아직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한미일 회담 전후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데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흘 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 할 말이 많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연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가장 관심이 쏠리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시 주석 3년인 확정 후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그동안 쌓인 이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8월 초 대만 방문 이후로 양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What I want to do with him when we talk is lay out what kind of each of our red lines are. Understand what he believes to be in the critical national interests of China, what I know to be the critic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최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중국 역시 원칙적으로 핵 확산에 반대해온 만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미국의 불만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넘길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회담은 공동 성명이나 뚜렷한 결과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큰 의미며 회담 후 양국의 대화 채널 일부가 복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겠다며 번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코너에 몰린 이 대표가 이태원 문제를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5.18 희생자들도 공개하지 않았다. 패륜적 정치 기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국에서 장애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님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라는 억울함이 들었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검 대신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패륜적 정치기획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5.18 유공자들 명단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이야기했고 정부도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유족들이 사생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데. 민주당은 오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특검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진상규명 방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순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에 앞서서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툭툭 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친근한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닙니까? 네, 우선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영상 함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환송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목례를 하며 가볍게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곳을 바라본 채 이 장관의 어깨를 2번 두드리고 갑니다.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장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이 줄곧 경질을 요구하는 이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언론은 어제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상민 장관 경질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국민 서명을 이미 시작해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도 참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임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초선 의원은 장관이 사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음엔 총리 사퇴를 압박하고 나올 건데 굳이 야당의 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다음엔 총리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 8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그렇죠. 나눴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서 한바탕 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켰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 꽤나 큰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 좀 걱정된다며 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초선인 이용 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 역시 나왔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당권 주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네. 김경영 의원은 당내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반면에 네.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재현 의원이 없는 걸 뭐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사정을 알면 생각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친윤계와 비윤계가 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 배제된 MBC를 두고 또 설전이 오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는 관련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정치를 오기로 해선 안 된다. 언론 탄압의 단초라고 직격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47억 4천만 원 규모의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삭감하자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땐 아예 청와대 기자실에 데모질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간장종지만하다 정말.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전용기 못하는 것과 프레스센터 예산은 무관하다. 광화문에서 뺨 맞고 정말로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기자실을 사실 데모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얘기가 한참 더 할 것 같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지났고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소도 이미 2달 전이었는데 여전히 사무실은 물론 집 안에서도 모기가 윙윙거리고 있죠. 이곳 뉴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멀쩡히 다니는 걸까요?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서초의 한 공원에 모인 모기 보안관들이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무릉덩이 안으로 유충 구제제를 넣고 살충제를 뿌려보니 어느새 모기들이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에 앉습니다. 맨홀 뚜껑을 여니 웅크려 있던 모기떼가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아침 날씨가 10도 안팎으로 제법 쌀쌀하지만 구청 측은 지난달까지 주 3회 가을철 집중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10월 말이면 이제 모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또 유난히 이렇게 모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아직도 모기가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없어지지 않는 모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모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 서울시에 따르면 10월에 포집된 모기 수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약 4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날씨 탓에 예년만큼 모기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파 정도 한두 번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온다. 안 온다는 거는 여름형 모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기들이 이제 사람한테 더 많이 달라들고 피해를 더 준다. 여름에 이어 가을까지 철모르는 불청객 모기 피해를 막으려면 주변 습한 곳이나 무릉덩이를 없애는 게 해결책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세계 27번째 부자였던 폴 앨런의 소장품이 경매로 나와 우리 돈 2조 원가량의 낙찰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경매의 첫날만도 단일 경매 최고 액수를 기록했는데 마치 경기 불황은 지워버린 듯하죠. 한국의 미술시장도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생전에 소장한 명작들이 이틀간의 자선 경매에서 역대 컬렉션 최고 액수 2조 1,68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최고가의 주인공은 쇠라의 모델들 군상. 우리 돈 약 2천억 원에 팔렸는데 쇠라의 기존 최고 경매가와 비교해도 5배에 달합니다. To Zinsley's telephone here at Christie's in New York, fair winning Maya for $130 million. Congratulations, it's to you, Zin, to paddle 2088. 우리 돈 1,300억 원이 넘는 낙찰 작품만 5점이 탄생했는데 역시 사상 초유이고 세잔, 고갱, 클림프 등의 경매 기록도 재탄생했습니다. 미술계 낭보에 2년 반 만에 홍콩 경매를 준비하는 국내 경매사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되게 오랜만에 개최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국내 작가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국내 작가들에게 또 다른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매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 중 가장 큰 호박도 최대 180억 원에 나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매 흥행에 따라 올해 3분기 들어 주춤한 한국 미술 시장이 탄력받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경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극복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이 확연하게 이 부분이 갈리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이 된 일부 블루칩 작가군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낙찰 결과를 보이지만 중저가 혹은 신예 작가들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부분들의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작품에 대한 경매 시장 몰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배구가 식빵 언니 김연경 효과에 웃고 있습니다. 소속팀 흥국생명은 성적이 쭉쭉 수직 상승했고 관중은 연일 꽉꽉 차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GS칼텍스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내리 3판을 내주고 준우승하고는 중국 무대로 떠났던 김연경. 한 시즌을 건너뛰고 올해 다시 국내 무대로 복귀에 맞은 GS칼텍스전에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하게, 때로는 기교로, 그리고 수비와 블로킹까지 척척. 지난 시즌 GS칼텍스에 6전 전패했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16점을 넣으며 펄펄 날아 3대0 완승을 거두어 마침내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나와가지고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김연경은 올 시즌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과 공격 성공률이 모두 1위. 지난 시즌 6위로 추락했던 흥국생명도 2위에 올라 다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흥행도 만점. 김연경이 출전하는 경기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매진에 가까운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연경도 어렵사리 예매했을 정도입니다. 가족들 오게 하려고 제가 또 티켓팅했는데 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홈구장 인천 삼성체육관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한국도로공사전은 이미 5,000장 이상 팔려 4년 만에 한 경기 5,000명 관중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월드스타 김연경의 복귀에 여자 프로배구가 다시 활짝 웃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국인 포르투갈의 37세 호날두가 5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우루과이의 35세 수아레스도 최종 명단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일 누굴 뽑게 될까요?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공기질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먼지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경북과 전북 지역은 오늘 밤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이면 대부분 흩어지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밀려들겠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또 충남 서해안을 따라서 20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우선 서울이 아침에 11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동의 비는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춥겠는데요.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